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조금 전 명태균 씨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민주당이 다시 폭로에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을 앞둔 대통령실은 꼬이게 됐습니다.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정해진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은 추가 녹취 3개를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지난 2022년 4월 하순에 이뤄졌다고 하고요. 보호 차원에서 명태균 씨의 대화 상대자는 자막 처리가 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비가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하다 이거. 새끼도 개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무슨. 눈에 띄는 대목을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글자로만 처리가 됐습니다만 사모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 또 윤 의원을 공관위원장을 시켜놨더니 반발하더라. 이런 대목들입니다. 자, 이 녹취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윤 의원에게 직접 지시를 했었고 최소한 윤상현 의원은 이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녹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녹음된 시점이 2022년 4월입니다. 당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련된 대화의 녹취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비가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하다 이거. 새끼도 개가 없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무슨. 네, 지금 A 씨는 음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 씨가 좀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 씨의 음성은 나가지가 않고 아마 나가면 뭐 특정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겠죠. 대신 저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눈에 띄는 건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지라고 물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예라고 합니다. 2022년 4월 하순에 대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네. 그렇다면 사모님이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지라는 게 그 통화라는 게 사모님과 윤상현 의원 간의 통화가 있었다면 최소 2번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육성이 나왔던 그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한 그 육성 이후에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2022년 6월 며칠 날 그 육성과 그 전후 전화 통화할 때 맥락을 설명하는 녹취가 또 하나 공개가 된 바가 있었죠. 네. 그때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공도 세우고 해서 그런데 당에서 뭐 말이 많네라고 한 이후에 일단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여사가 곧바로 전화가 와서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해 주시고요. 내일 취임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라는 그 설명을 명태균 씨가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5월 9일 날 혹은 5월 10일, 5월 9일이겠죠. 윤상현 의원에게 끊자마자니까요. 그렇죠. 끊자마자니까 전화를 했다. 대통령 혹은 여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사로 미뤄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통화를 한번 짐작을 했는데 오늘 이 녹취를 보면 이게 4월 하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2년 4월 25일 날 윤상현 의원이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임명이 되거든요. 4월 25일에 날. 되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이제 공관위원 구성이 완료가 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5일부터 4월 29일 그 즈음 이게 되겠죠.
사모가 전화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미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한 뭔가 얘기나 압박이 있을 수 있었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또 사모가 전화를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 하는 통화가 있었죠. 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 육성으로 나온 것이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였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 명태균 씨가 했던 것이 오빠가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 있어? 명 선생님 처리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셔가지고 아침에 전화했다. 지금 왜 이렇게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4월 25일 날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5월 9일까지의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는 네. 그런 녹취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게 적어도 명태균 씨 말을 빌어서 혹은 이 녹취록을 빌어서 적어도 여사가 2번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통화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이기 때문에 여사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의 어떤 증거가 또 다른 녹취로서 하나 확보가 더 되는 셈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4월 하순,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임명이 됐으니까 임명 직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임명된 뒤에 전화를 한번 하고 그리고 공천이 발표되기 전날 또 통화를 한번 하고 해서 최소 앞뒤로 2번을 한 것으로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그 공천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김용남 의원님, 네. 이 녹취가 이렇게 통화한 것이 한 번 더 드러났다는 의미 부여 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4월 하순부터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 간의 어떤 의사 소통은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계속 이어졌던 어떤 작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녹취록에 등장하는 함성득 교수는 뭐랄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당시 후보 주변에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인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통령 부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상당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막후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게 대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함성득 교수가 나오고 윤상현 의원이 나오고 또 뭐 자기 친구니까 난리치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 함성득 교수, 윤상현 의원 그리고 당시 김영선 의원과 창원 의창의 공천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던 지금은 의원이 됐습니다만 김종양 의원이 연령대가 한두 살 차이는 납니다만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그 세 명 간의 친구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 가장 드러나는 문제점은 이게 공천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한 번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서 문제가 커 보입니다. 네. 자, 최소 2번의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지금 증거 통화 녹취가 나왔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4월 25일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5월 10일 날 공천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4월 하순과 5월 9일 공천 발표 전날 통화 외에도 그 사이에도 충분히 통화나 공천과 관련한 어떤 부탁,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개연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김영현 의원님, 저렇게 되면 윤상현 의원도
그동안 했던 말하고 좀 배치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전까지는 김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관위원장으로서 그 김건희 여사나 그 대통령과 예. 뭐 그런 거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 우리 공관위원회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쭉 그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히 이 윤상현, 윤상현 네.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김영선 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을 것임을 추측해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 공천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거는 딱 들어맞는 지금 전 정부 수사하고 있는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전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뭘 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했냐면은 이미 공공기관장을 내정을 해놓고 그 내정된 사람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면접 점수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네. 그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가 딱 그 사례에 딱 떨어지는 사례죠. 예. 그리고 그 지난번에 아마 그 독립기념관장이 그 친일파로 문제가 됐을 때 면접 점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점수가 굉장히 희한한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한 명의 면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들이 몰아서 점수를 준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사전에 공천관리위원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천관리위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으면 있기 힘든 일인데 이 사례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네. 추측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만약에 TV를 켜셨다면 혹은 유튜브나 다른 채널로 방송에 들어오셨다면 좀 따라오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가 됐거든요.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한 4시가 좀 덜 된 시각이었고요.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추가 폭로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윤곽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명태균 씨와 A 씨라는 익명의 인물 간의 대화의 녹취이고 2022년 4월 하순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했던 대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정광재 위원에게 질문 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여사라든지 대통령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사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여사님하고 통화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그 당시 그 여사랑 그런 통화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여사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논의한 적이 없다. 한 적 없다.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영부인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단서가 붙었네요. 기억이라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예. 지금의 이 녹취 내용만 놓고 본다면 아까 앵커께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녹취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실제 전화를 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윤상현 의원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기억이 없다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네. 이런 녹취가 나온 상태에서 윤상현 의원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발표할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천이라는 것은 뭐 여기 다 정치권에 몸 담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부정수례라든가 사후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가? 지금 뭐 대통령이 나는 뭐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의견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아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어디까지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 이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돼서 정말 정치가 완전한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은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함성득 교수는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KBS와의 통화인가요? KBS 취재진에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상세히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건 이 녹취를 보면 자기를 갖다가 공심위원장 시켜놨더만은 참나 진짜라고 A씨가 얘기를 하면 명태균 씨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충분히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공천이 뭐 인위적으로 뒤바뀐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통화 녹취를 보면 당시에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후보의 공천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앞뒤가 좀 뒤집히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 이것도 추가로 향후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나왔던 입장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지난주 민주당 첫 번째 녹취 공개에서 밝혔고요. 오늘은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의 해명도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녹취를 보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 항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했때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자, 이거는 시점이 2021년 8월 15일, 그러니까 훨씬 전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선거 전이고 대통령 선거 경선이 막 시작되는 그때 아닙니까? 8월 15일이면. 자, 어떤 내용으로 일단 들으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일단 시점이 상당히 앞부분까지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는 원래 친분이 친했고 지금 뭐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하는 김태효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할 정도로 상당히 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윤상현, 함성득 이 이름이 명태균 씨 입에서 거론된 게 2021년 8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예.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었던 것은 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가 상당히 마크에서 역할을 많이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미륵보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거 컨설턴트 내지는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명칭하고는 상관없이 뜬금없이 이제 미륵보살이라는 다분히 어떤 주술적 뭐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서 예. 글쎄요, 이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뭐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발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기 윤상현이를 시켰지라는 게 그러니까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라는 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윤상현 의원이 합류할 것을 내가 함성득을 통해서 시켰지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아마 캠프가 좀 꾸려지고 그럴 시기인가 보죠, 정광재 위원님?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당내 의원들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할 거냐, 지지세를 확보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던 시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웠고 예. 원내 다선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경쟁했던 어떤 후보 캠프나 혹은 캠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9월쯤인가요? 저도 그 당시 이완구 전 총리 그 상가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의원들 모였을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좀 연출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심정적으로 좀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좀 도왔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녹취 내용만 놓고 본다면 좀 전후 좌우 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캠프에 윤상현 의원님은 당시 사선 의원이잖아요. 다선 의원을 함성득이라는 대통령 부부와 아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서 합류하도록 내가 시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뭐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윤석열 캠프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닐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들은 것이라서 어떤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윤상현 의원이 왜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는지 4월 15일 날에, 그리고 올해도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윤상현 의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번개 모임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대통령하고 어떻게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가까웠지 언제부터? 네.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몽땅 다 예. 벌써 2021년 8월부터 명태균에 의해서 예정됐던 것 아닌가? 흐름이 있었구나. 라는 예.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더 후속적인 좀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를 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라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선뜻 윤상현 의원이 정치 정말 그야말로 구단인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 듣고 빨리 가갖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러 이 조언과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봐야지, 여기에서 나온 녹취 내용만으로 명태균 씨가 빨리 가서 도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가서 도왔다고 보기에는 뭐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저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21년 8월 이전에 이미 명태균 씨하고는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하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위륵보살 사진을 미리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자, 저게 오늘 오전에 저희가 캡처한 사진인데 이미 공개하기, 그러니까 이 녹취가 폭로되기 훨씬 전에 저 사진을 한 장을 딱 올렸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저 사진을 올렸고요. 목조 관음 보살 좌상이라고 저희 취재진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공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고 올렸다면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예지력이 예. 있는 건지 정말 잘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아니면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 명태균 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미 용산 8일 날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용산하고는 소위 손절 들어가는 건가? 뭐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올렸다고 하길래. 그래서 보니까 정말 딱 저 사진 한 장만 딱 올라가 있고 부연 설명이 없어서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오후에 이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긴 한데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뛰어난 예지력이 실제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니면 명태균 씨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뭔가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거나 그 언저리에 뭔가 진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는데 입장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추가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녹취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지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 예지력을 과시하는 부분인데 명태균 씨의 녹취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자,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미리 미래를 보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예. 이 주술적인 것, 이런 대화, 뭐 예지력에 대한 대화를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라는 그 주변의 이 공개는 그러니까 주장은 있었는데 네. 이게 녹취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명태균 씨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본인을 어떤 그 점술가 내지는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컨설턴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이른바 본인 표현대로 하면 정치에 판을 짜는 사람이지 나는 뭐 점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본인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예지력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랄까요 따른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명태균 씨가 예지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부인하고 급속도로 밀착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그런 쪽에 신봉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런 가운데 왜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기자단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 하루도 안 된 이 상황에 민주당이 왜 이걸 추가로 공개했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죠. 김유정 의원님. 네, 명태균 씨는 이 미륵보살 올리기 전에 민주당 뭐 사기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짧은 글을 또 하나 올렸죠. 대통령과 여사의 육성은 더 이상 없다, 뭐 예.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에 올렸었는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이 이제 땡겨진 긴급 기자회견 그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지난번에 대통령 육성을 처음 공개했을 때 한 50여 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육성이 담긴 것도 있고 여사 것도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보들도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그거를 계속 들어보고 분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신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분석하고 공개할 때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3, 제4 확인하고 할 텐데 내일 또 듣기에는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올 수 있다.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날 첫 번째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 또 내일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 계속 언론에서 이제 계속 그 뉴스를 찾아서 폭로하고 공개하고 단독 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들어온 제보들을 계속 하나씩 공개는 하고 있어요. 그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만 저는 오늘 공개한 것은 내일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설프게 해명하고 변명하고 과거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소위 뭉개고 지나가려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국민의힘도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뭐가 숨어 있을지 저희로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차제에 11월 말 뭐 이렇게 예상되던 기자회견을 당겨서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정강재 위원께 네.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의 모레입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추가 녹취가 나오면서 해명해야 될 게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좀 상황이 꼬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녹취로 인해서 기자회견 일정이나 아니면 내용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기자회견을 한 이상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죠. 대통령의 사과와 예. 또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결단했을 때는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털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이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 녹취라든가 명태균 씨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에서 Z까지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이른바 되치기라고 하죠. 정치권에서 이런 거에 다시 휘말리게 되면 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신뢰 지금도 많이 저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정말로 진솔한 설명과 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한다면 글쎄 대통령의 그런 진솔한 사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께서도 수긍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민주당에서 오후에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로에 다시 나선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제 다 녹취로 존재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윤상현 의원이 기존에 했던 주장과 해명을 뒤집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최소한 저 주장들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의원 간의 통화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의 지금 해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해명을 가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김건희 여사와 공천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이었고요. 함성득 원장의 경우에도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레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과연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요구사항들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정치적, 도의적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하는 건데요. 이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거란 관계자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개각이나 인적 쇄신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이니 아니니 그걸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바라는 점은 더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제2구속실 설치 그리고 특감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지지율 폭락에 떠밀리듯 하게 된 회견에서 이 요구들을 과연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 과연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떠밀려서 회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밤 10시에 급하게 일정을 알렸단 말이에요. 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급한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급했다면 그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시정연설에 왜 대통령이 안 나오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미 갤럽이나 다른 도화 여론조사로 1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의 그 상황인데 위기감을 크게 느꼈다면 시정연설에 나와서 내가 돌 맞고 가겠다라고 야당의 쓴소리라도 맞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7일 날 있을 기자회견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순서였을 것 같은데 총리가 대독하면서 자화자찬만 했잖아요. 예. 잘했다고 했잖아요. 세수 펑크난 거 사과도 한마디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정연설을 해놓고 민주당이 녹취록 처음 공개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 이제 월요일 날 반응들이 뭐였어요? 우리는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실장, 뭐 안보실 차장 다 나와가지고 뭐 홍보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네, 오늘부터 홍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어제 이 속보를 딱 들은 다음에 더 이상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에 기대할 것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에이펙, 뭐 G20 이런 해외 순방 가는데 김건희 여사를 그 함께 순방에 동행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기자회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정연설도 안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TK가 그렇게 무너지고 민심이 그렇게 돌아섰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한가한 모습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저는 과거에 했던 그 모습처럼 집무실에 앉아서 담화문 뭐 발표하듯이 하고 그다음 기자실 내려와서 지명해서 하는 그런 식의 형식과 내용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것은 대국민 담화문이 아니고 또 임기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국민 사과 성명 내야 되고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야당이 요구했던 그 이부석실 감찰관 뭐 인적쇄신 다 수용하고 결정적으로 특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국민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고 꿈쩍도 하지 생각합니다. 않는다. 네.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게 이겁니다. 시간과 질문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 일문일답하겠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30%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마음에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문화일보에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돌을 맞고라도 앞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 발언도 사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죠. 민심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민심에 반응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이렇게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그 해명과 사과의 시간을 좀 일찍 당긴 건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형식과 관련해서도 뭐 타운홀 미팅이나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고려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과 질문 개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기자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시간 제한 없이 받겠다고 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어제 뭐 밤늦게 이런 그 기자회견과 관련한 소식이 나온 것은 저는 원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한 당내의 민심, 당이 취합한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일정 수긍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뭘 잘했고 이런 자화자찬식보다는 네. 지금의 민심을 반영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진솔한 얘기가 나온다면 지지율 30%대로 올리는 것 전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다. 특히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만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확신만 준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충분히 30%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이런 설명도 했어요. 단점을 보완하고 안고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고란 표현은 좀 안 쓰죠. 일본식 용어여서 알맹이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이 핵심입니까?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근데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이른바 핵심
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핵심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뭐 공천 개입은 전혀 없었고 다만 박절하지 못해서 명태균 씨를 완전히 끌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정도의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뭐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기자회견이 될 거고 예. 지금 인적 쇄신을 만약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총리를 지명하고 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국정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 뭐 이른바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 예. 그래서 총리 임명에 대해서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지명하는 수순으로 하고 내각의 구성권도 상당히 국회 쪽에 뭐 야당과 협력해서 구성하겠다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글쎄요, 뭐 지지율 30%는커녕 뭐 20%로 다시 깔딱고개를 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그 제가 보기엔 이거 즉흥적으로 결정된 기자회견 같거든요. 네, 밤 10시에 공지한 것은 아마 좀 그런 예, 측면도 이거 보니까 있겠죠.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건의를 했는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고민이나 준비 없이 결정된 기자회견이고 어제 밤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지가 매우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영부인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 제안을 한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기자회견 이후에 민심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네, 특검 수용과 개헌 수용 정도가 돼야 된다. 자, 2분도 채 안 남았는데 세 분께 하나씩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것만은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 역풍 분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특검을 수용해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인적 개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고 결국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수용이요. 예. 김희정 의원님. 저도 특검 수용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요. 요리조리 회피하는 표현 쓰지 말고 무조건 국민들께 죄송하다,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강재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과거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걱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것, 이런 그 선제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 부분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여당 안에서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건전한 비판 많이 하는 걸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쓴소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명태균 씨 녹취가 추가 공개됐거든요. 조금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본인이 미륵보살, 뭐 예지력이 있다, 심지어 부처라고까지 한다 그러는데 예지력이 있는 분이 저런 상황을 맞을 걸 전혀 모르셨나요? 예. 근데 드는 생각은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녹취록에 별게 없나? 뭐 저는 허접한 것을 공개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개가 나오기 전에 명태균 씨가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뭐 미륵보살을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민주당과 서로 거래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아마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 소환이 될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긴급 구속, 긴급 체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공황 상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뭐 내가 뭐 함성득, 윤상현 이 두 분은 이제 동갑이잖아요. 네. 저도 뭐 동갑내기라서 다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점을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개를 왜 했지라는 생각도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사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건데. 예,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의원이 통화를 했다라는 점을 추가로 담고 있긴 한데 물론 팩트인지 여부는 뭐 그들끼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통화를 한들 어떻겠어요? 뭐 그 여당 의원이고 공천과 관련해서요. 아 공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 거기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뭐 공천위원장 나중에 됐었죠. 그래서 그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확인되면 모를까. 그냥 지금 나온 것만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기자회견이 끝나면 이건 결과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국민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지난번에 4월 1일 날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 4월 1일 그 의정 갈등에 대한 간담회처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네. 그리고 이거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거 알아셔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의 설명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후폭풍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김 여사 문제라든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 이후 이전에 그 수직적 당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 특히 김 여사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당정의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후폭풍이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인데 오늘 언론사들 쭉 취재한 거를 종합해서 언론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 일단 사과는 포함이 되고 다행이네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빠질 것으로 보여서 한동훈 대표에게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도 했거든요. 인적 쇄신을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고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당에서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요구했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못 미치죠. 실질적으로는 인적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나마 대통령께서 뭐 지금 취재된 대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사에 대해서 뭐 활동을 자제시키겠다.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 공식적인 건 아마 이번에 에이펙에 가는 그 순방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태도를 만약에 나 자제시키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같이 나가시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부분들을 일부 수용한 것이긴 하지요. 근데 만약에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당장에 어떻게 인적 교체를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는 뭐 대통령에게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대통령실이 됐던 혹은 내각이 됐던 교체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거치면서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는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내일 모레죠. 모레 담화 발표 때 뭐 인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더라도 차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보면 대통령실의 기류를 보면요. 내가 뭘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싫어. 그런 뉘앙스가 여기저기서 느껴져요. 예.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 이 그렇게 말씀이죠. 싫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선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가 당정에 함께 힘 합쳐서 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인 지지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당도 부담을 크게 덜 텐데
거꾸로 뭐 당대표가 얘기한 거 나는 그런 식으로 떠밀려서는 못하겠어. 그리고 이번에 담화하는 것도 당대표가 얘기해서 한동훈이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러실까? 이게 현명한 방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 형식을 한번 짚어볼 텐데 기존과는 좀 달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간, 뭐 질문 수, 주제 이런 것들 제한을 두지 않고 다 다루겠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문받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질문을 받는 것,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을 다 무제한으로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답변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되풀이하면 질문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별로 남는 건 없고. 근데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의 그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로 그냥 넘어가면은 대통령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팔로업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른바 꼬리 질문을 계속 물어봐야 그렇죠. 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들도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손을 들면서 팔로우업 하면 다른 기자들이 손을 다 내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자기가 했던 질문의 요지에 맞게 대통령이 됐던 어떤 권력자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지금은 뭐 각자 자기들 손 들면서 한마디 나 그 대통령한테 한 질문 하나 했어라는 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하는 기자회견은 좀 형식 내용 좀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기자들도 좀 더 집요하게 물어보고 답이 만약에 그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다시 물어보는 그런 네. 용기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좀 집요하게 꼬리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꼬리 질문을 해야 정말로 묻고 싶은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 기자회견까지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바로 질문한 다음에 마이크를 걷어가고 다음 질문자를 찾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한 분이 없어요. 예. 그냥 다 그 홍보수석이나 누가 지적을 하면 그냥 한마디 듣고 나서 그냥 그 사실상은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저희 같이 기자 출신의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겉핥기로 이렇게 지나가고 형식적으로 네, 그냥 질의응답하는 그렇죠. 네, 것처럼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 기자들이 좀 김종혁 선배 기자 얘기를 듣고 자신 있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답변도 이제 계속 뭐 반복되는 원론적인 답변 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약간은 취지에 맞지 않은 답변으로 엉뚱하게 그 답변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대통령도 기존과는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 임기 전반기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도 뭐 10%대 혹은 20% 초반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답변이 다 공이 70%를 넘어가는 이거는 저는 뭐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비상한 상황이면 대통령의 마음가짐도 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혹한데 대통령은 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요구한 사항은 사과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본인의 사과, 본인이 나와서 직접 하는 사과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 건가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 지난번에 대표 경선 과정에서 거기에 나왔던 4명의 후보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건 뭐 대리 사과라는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 혹은 이제 마음이 풀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상관없이 뭐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나오시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라도 분명히 본인의 네. 육성으로 국민께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선 특검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에 대한 당론은 바뀌지 않은 게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수용 가능성은 대통령도 없어 보이는데
그 정도로 국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는 국민의힘 입장이 좀 바뀔 수가 있나요?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한 그 지지가 그 정말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국민적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4표가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이탈표가 있을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특검을 발의하고 본인들이 특검을 임명을 하겠다. 네. 그 여야 협의 없이 그냥 다수당이라는 걸로 해서 자기가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특검은 옳지 않다. 그리고 13개나 되는 13개인가요? 뭐 온갖 혐의를 다 집어넣어서 두루뭉술이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깝대기를 벗기겠다는 식의 특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하잖아요. 규탄 집회를 하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다가 또 다른 쪽으로는 그중에 일부만 빼내서 할 테니까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셨던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독대라는 표현은 잘 안 썼죠. 면담한 자리에서 명태균 씨 녹취 관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대통령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과장된 얘기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모레 회견에서도 비슷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명태균 사태가 터졌을 때 당에서 내용을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못 들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대통령께 명태균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뭐 여쭤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니고 과장된 거다라는 답을 들은 걸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그 녹취록이 대통령의 음성이 직접 공개됐잖아요. 그건 그 이전에 2번밖에 경선 과정에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또 사뭇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진실성 여부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 명태균 사태는 어떤 것이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부인과 영부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기록도 다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께 소상히 아뢰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됐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실상은 이랬다라는 것도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수치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온 지 좀 됐습니다. 민심의 요구는 뭘까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 당정 관계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민심의 요구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정 갈등이 없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당정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친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자꾸 당정 갈등을 만들어내냐 시끄럽게. 근데 이거 덮어놓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골물대로 골마서 나중에는 치료를 하면 끝날 것을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일까지 혹은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합을 해야죠. 단결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합과 단결이어야 되지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단합과 단결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은 100일 그 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저도 그렇게 옳다고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모레 있을 기자회견 담화가 당의 시각에서 볼 때 민심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연히 그래야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약은 쓰지만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으로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당의 그런 과제고 저희를 그 한동훈 대표를 63%로 뽑아주신 그런 우리 당원들의 그런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친정이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No talks like cab girls, tourists.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센소다인 컴플리트 프로텍션 플러스 치약은 민감성 치아 예방을 포함한 올인원 구강 케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올인원 민감성 케어 치약을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 진심. 가족을 위한 한우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다 한우.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명품백 받는 장면을 봤는데 감사 선물이랍니다. 온 국민이 공천해주라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덕담이랍니다. 다들 주가 조작범으로 처벌받았는데 큰 수익을 얻고도 혼자만 피해자랍니다. 다른 이들에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고 소수 권력자에겐 너무나도 친절한 것이 이 시대의 법 집행이라면 이야말로 심각한 이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카르텔에 사과하고 타파하겠다는 선언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질문을 받고 답해도 공허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룸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명태균 씨 관련 단독 보도가 이어집니다. 8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이 명태균 씨를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명 씨가 검찰에 어린 딸이 볼까 무섭다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답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잠시 뒤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